그날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을 때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은행원으로서 저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남편의 가방 속 호텔 커플 멤버십 카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분노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냉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주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앞으로도 더 깊고 진한 이야기로 언제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 눌러주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용서했다면 행복했을까? 일장 균열. 그날도 저는 은행 지점 차장으로서 완벽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지점장에게 브리핑을 하고 10시부터는 고액 자산가 상담을 진행했으며 점심시간에는 새로 들어온 후배 직원의 업무 교육을 마쳤습니다. 숫자와 규정, 그리고 정확한 판단으로 가득 찬 하루였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제 삶이 은행의 장부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퇴근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 나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미안해. 설계한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거든. 그래요. 조심히 들어와요. 저는 습관처럼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혼 생활 18년 동안 이런 전화는 수없이 주고받았으니까요. 집에 혼자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문득 남편의 서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남편이 집에서 일할 때가 많아졌는데 그때마다 서재 문을 꼭 잠그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잠긴 문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서재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보니 역시 잠겨 있었습니다. 왜 잠가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상한 느낌이 계속 가슴 한쪽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은 1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얼굴이 붉었으며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회식 어땠어요? 제 물음에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랬지 뭐. 거래처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느라 정신없었어. 그 대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균열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은행에서 고객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출 상담을 하고 예금 상품을 권유하고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설명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자율과 만기일, 수익률과 위험도 모든 것이 명확하게 계산되고 예측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세계에서 살았고 그 세계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낼 때 남편의 셔츠 깃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건 제가 쓰는 향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은 누군가의 향수가 옮겨 붙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남편의 옷에서 그 낯선 향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 놓인 남편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가방 안을 들여다보니 서류 몇 장과 노트북, 그리고 명함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명함 케이스를 열어보니 거래처 명함들 사이에 낯선 카드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호텔 멤버십 카드였습니다. 그것도 커플 멤버십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호텔 멤버십 같은 걸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도 아니었고 특별한 기념일에나 가끔 호텔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카드는 뭔가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급히 카드를 원래 자리에 넣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코를 골며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향수 냄새 하나, 호텔 카드 하나로 의심하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하지만 은행원으로서 20년을 일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작은 숫자의 오류가 결국 큰 장부의 불일치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재킷을 입고 가방을 챙기는 동안 남편도 옆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각자의 출근 준비를 했고 현관문을 나서며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올게요.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녁 같이 먹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9시가 지나도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클라이언트랑 얘기 중이야. 먼저 자고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차가워진 저녁 식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은행원으로서 저는 숫자를 다루고 증거를 확인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이제 그 능력을 제 삶에 적용할 때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추측이 아니라 증거로 저는 진실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의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장 관찰. 관찰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며 지켜본다는 것, 그 사람의 모든 행동에서 거짓의 흔적을 찾아낸다는 것은 마치 제 마음을 칼로 베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해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 남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가요? 하지만 결혼이란 게 뭔가요? 서로 모든 걸 나누기로 약속한 관계 아닌가요? 결국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을 보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생일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숫자였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네, 오늘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제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와 커피, 그리고 간단한 샐러드.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저는 이미 무언가가 깨져버렸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셨고 저는 남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눈가의 주름, 입꼬리의 움직임, 손가락이 신문을 넘기는 방식까지 18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날 아침 남편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그동안 남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살았던 건 아닐까요? 은행에 출근해서도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습니다. 대출 서류를 검토하면서도 눈에 들어오는 건 숫자가 아니라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후배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현장 미팅이 길어져서 저녁 먼저 먹어. 저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현장 미팅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저녁을 먹고 있는 걸까요? 의심은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재를 확인하기로. 남편이 없는 지금 서재 문을 열어볼 수 있다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재 앞에 섰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남편의 책상 서랍? 옷장? 아니면 가방 속? 1시간을 넘게 집안을 뒤졌습니다. 침실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 구석구석을 살피고 신발장까지 뒤져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평소에 자주 쓰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서류들 사이에 작은 열쇠가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손에 열쇠를 쥐고 서재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면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심이라는 문은 이미 열렸고 이제 진실이라는 문도 열어야 했습니다. 열쇠를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서재는 깔끔했습니다. 책장에는 건축 관련 서적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스탠드, 그리고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행원입니다. 숨겨진 숫자를 찾아내는 게 제 일입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문구류와 명함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계약서와 설계 도면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제 손이 멈췄습니다. 맨 아래 서류들 사이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흰색 봉투였는데 봉인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어느 공원에서,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여자는 젊었습니다. 아마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예뻤습니다. 그리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미소는 제가 요즘 집에서 보던 피곤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밝고 환하고 진심으로 즐거워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던, 피하고 싶었던, 하지만 결국 마주해야 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급히 사진을 봉투에 넣고 서랍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서재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은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남편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드라마 보다가요.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현장이 정말 힘들었어. 클라이언트가 자꾸 설계를 바꾸라고 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18년이란 시간은 대체 뭐였을까요?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고, 아파했던 그 시간들은 이 사람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걸까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삼켰습니다. 이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울 시간도 무너질 시간도 없다는 것을요.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끝을 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습니다. 다크서클을 가리고 입술에 색을 입히고 거울을 보며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은행 지점 차장으로서 저는 고객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 고통을 알아채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은행에 출근해서 지점장에게 인사를 하고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고객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계산하고 상품을 설명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일까?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나일까? 그날 오후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조용히 몇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사설 탐정 불륜조사 증거 수집 화면에 여러 업체들이 떴습니다. 저는 그 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3장 증거. 탐정 사무실은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 좁은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중년의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약하신 박선영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앉으라는 손짓에 따라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탐정은 메모지를 꺼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의뢰십니까?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든 사진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불륜 증거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탐정은 사진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 여성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준비해간 정보를 꺼냈습니다. 은행원답게 철저하게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김하은, 32세, 남편이 운영하는 설계사무소 직원입니다. 약 1년 전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탐정은 제 말을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사진과 영상 증거를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라면 뭐든 싸게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 확실한 증거를 갖는 것, 그게 지금 제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남편과 마주하고 아침을 함께 먹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제가 두 사람으로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평범한 아내를 연기하는 저, 다른 하나는 남편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저.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객들에게 웃으며 상담하는 저, 그리고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저.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남편은 왜 나를 배신한 걸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권태기였을까? 질문들은 끝이 없었고 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가슴속에 무언가가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탐정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에 땀이 났으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탐정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사진들과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저는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영상으로 보니 더 생생했고 더 잔인했으며 더 확실했습니다. 이 여성의 신상도 확인했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김하은, 결혼한 지 5년 됐고 남편은 IT 회사 과장입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현재 남편 회사 근처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 연락처도 알 수 있을까요? 탐정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강민수 35세 IT 회사 과장. 연락처와 함께 간단한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을까요? 며칠 동안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해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와 그 남자, 우리 둘 다 피해자라는 것을요. 토요일 오후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차분했고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강민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할 말이 있는데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아내와 관련된 일입니까? 그 질문에 저는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남편과도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는 다음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일요일 오후에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당신의 아내가 제 남편과 불륜 관계입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서 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선영 씨입니까? 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탐정이 준 증거 사본이었습니다. 이걸 보시죠. 그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동안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굳었으며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남편과 당신의 아내입니다. 1년째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그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 같은 배신을 당했구나. 같은 상처를 받았구나.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함께 끝내고 싶어서요. 혼자서는 힘듭니다. 제 말에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통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 결심이 서린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끝내고 싶으신데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저는 은행원입니다. 증거와 절차, 그리고 결과로 말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당신도 IT 회사 과장이시라면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는 걸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정확하게 끝냅시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날 오후 카페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2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2명의 전략가가 되어 냉정하게 복수를 설계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낯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고 표정이 굳어 있었으며 입술에는 미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저일까요? 이렇게 변해버린 제가 정말 박선영일까요?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복수라는 이름의 긴 여행이. 사장 현장. 강민수 씨와 저는 일주일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탐정이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남편과 그 여자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게 현장 미팅이라고 했고 그 여자는 강민수 씨에게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같은 요일, 같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던 것입니다. 다음 수요일 저는 평소처럼 은행에 출근했습니다. 고객 상담을 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모든 게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속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강민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요. 약속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우리는 탐정이 알려준 호텔 근처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자주 이용한다는 호텔이었습니다. 저녁 7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민수 씨의 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차 옆에 주차하고 내렸습니다. 그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같은 마음이었고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대로 호텔 뒤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주차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오늘 할 겁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30분, 40분, 1시간. 비는 계속 내렸고 우리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8시 30분쯤 익숙한 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차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차가 멈추고 운전석에서 남편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그 여자가 내렸습니다. 둘은 우산을 함께 쓰며 호텔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빗속에서도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 무언가가 완전히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냉기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제입니까? 강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우리는 그들이 호텔에 들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10분 후 우리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호텔로 걸어갔습니다. 빗물이 옷을 적셨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프런트 직원이 우리를 봤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먼저 체크인했는데 방 번호를 잊어버렸어요. 탐정이 미리 알아둔 정보 덕분에 우리는 방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층 1215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눈빛만이 이상하게 번뜩였습니다. 이게 정말 저일까요? 이렇게까지 변한 제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1215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웃음소리, 그 여자의 웃음소리. 제가 집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그런 밝고 즐거운 웃음이었습니다. 강민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의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연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영아. 입이 떡 벌어졌고 눈이 커졌으며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현장 미팅이 여기서 열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옆으로 비켜서며 강민수 씨가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강민수 씨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강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방 안의 풍경, 침대, 남편의 얼굴, 그 여자의 표정, 모든 걸 담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증거 확보요. 나중에 법정에서 필요할 테니까요. 선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오해야. 남편이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해요? 1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 온 게 오해예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강민수 씨도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이혼 서류가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회사에도 못 다니게 될 거예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제발.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18년이요, 여보. 우리 함께한 18년이 이따위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닥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좋았습니다. 이건 제 권리였으니까요. 우리는 그 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강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할 겁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끝없이 멈추지 않고 거울을 보러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 번진 화장, 충혈된 눈. 하지만 가장 낯선 건 제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가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제 자신까지 잃어야 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증거 사진과 함께 이혼 소송 의뢰서를 첨부했습니다. 강민수 씨도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시작했지만 결국 고독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오장 종결. 월요일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준비하신 자료들 잘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보낸 사진과 영상, 탐정 보고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 증거면 상대 측에서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상대가 받아들인다면 석 달 안에 끝날 겁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문제없이 진행될 거예요. 남편분이 운영하시는 설계사무소 지분, 공동명의 아파트, 예금 계좌 모두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숫자로, 조항으로, 법으로 정리되는 18년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제발 얘기 좀 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지나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세요. 그게 제가 한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제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재산 분할은 7대3, 위자료는 1억, 아파트는 부인께서 가져가시고 남편은 사무소 지분만 유지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이해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했습니다. 18년이 몇 장의 서류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원 조정 날짜가 잡혔고 한 달 후 우리는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으며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고 우리는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모든 조항에 동의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고 힘이 없었으며 마치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 같았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선언했습니다. 2달 후 이혼이 확정됩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뭐가 달라지나요? 18년이 돌아오나요? 제가 느낀 배신감과 고통이 사라지나요?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문이 닫히는 순간 남편의 무너진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증거도 확실했고 합의 조건도 유리했으며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제가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어두운 공허함만이 온몸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주차장 한 구석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걸까요? 이렇게 모든 걸 부숴버리는 게 정답이었을까요? 그날 밤 강민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오늘 조정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한참 후 답이 왔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정우진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박선영, 47세, 미혼. 아니, 이혼. 서류상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18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웃으며 고객을 맞았고 업무를 처리했으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점 차장으로서 저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아파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흔적은 모두 치웠습니다. 옷도 책도 심지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모든 걸 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억까지는 버릴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한 선택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깊고 차갑고 끝없는 어둠이었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이 들어왔습니다. 숫자는 컸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18년의 시간, 믿었던 사랑, 그리고 무너지기 전에 제 자신. 육장 파장.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안에서부터였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휴게실에서 제가 들어가면 대화가 끊겼으며 회식 자리에 저를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숨어야 하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런 시선을 받다 보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호기심 가득한 표정,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수군거림. 차장님 남편이 바람 피웠대. 그것도 직원이랑. 어머, 그래서 이혼했구나. 힘들었겠다. 힘들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밤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낯설게 느껴지는지. 당신들의 동정은 저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어느 날 지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선영 차장, 잠깐 시간 좀 내줄래요? 지점장실로 들어가니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점장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힘드시죠? 괜찮으시면 본점 기획부로 자리를 옮기는 게 어때요? 환경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불편하니 다른 부서로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고객들이 수군거리고 직원들이 어색해하니 저를 치우고 싶은 거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입술만 웃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지점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하지만 힘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객 상담을 하는데 고객이 물었습니다. 차장님 결혼하셨어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이혼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네 라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조금 곤란하네요. 고객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였습니다. 예전에는 후배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제는 모두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장님,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차장님, 도시락 싸왔어요. 핑계는 다양했지만 의도는 똑같았습니다. 저는 혼자 식당에 가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저 음식을 입에 넣고 씹고 삼킬 뿐이었습니다.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전 동네 지인을 마주쳤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였습니다. 선영 씨, 지인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러다 문득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뭐. 지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 이겨내요. 시간이 약이니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지나야 할까요? 1년? 2년? 10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상처가 아물까요? 배신당한 기억이 사라질까요? 제 자신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될까요? 아니,
시간은 약이 아닙니다. 시간은 그저 흐를 뿐입니다.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고 고통은 여전하며 외로움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선영 씨, 혹시 들으셨어요? 무슨 소리죠? 정우진 씨 설계사무소 망했대요. 거래처가 다 끊겼다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망했다니요? 네, 소문이 퍼지면서 클라이언트들이 계약을 파기했대요. 불륜 스캔들에 휘말린 업체랑은 일 못하겠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무소가 망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결과였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15년 동안 남편이 일궈온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 열심히 살았을 텐데, 꿈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게 제 손에 무너진 것입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괴물이 된 걸까요? 복수를 하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제가. 물론 먼저 배신한 건 남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법적으로 이기고 재산을 받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회적으로까지 매장시켜야 했을까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책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제가 선택한 복수가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 부부를 봤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가방을 들어주고 여자는 남자에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저랬었나요? 남편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시절, 저도 저렇게 행복했었나요? 언제부터 우리는 남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은행에 도착해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고객을 기다리는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숫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후배 직원이 노크를 했습니다. 차장님, 고객님 오셨습니다.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대출 상담을 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보고 조건을 확인하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입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흘러나왔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웃고 있지만 죽어있는 그런 사람. 상담이 끝나고 고객이 나간 후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화장은 완벽했고 옷차림은 단정했으며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모습일까요? 복수에 성공한 승리자의 모습일까요? 아니, 이건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걸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걸 잃은 사람의 모습.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아파트가 저를 맞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밝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웠지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소리가 들렸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아무 감정도 없이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몇 개 있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고 함께 먹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욕이 없었지만 억지로 밥을 먹었습니다. 씹고 삼키는 기계적인 동작. 입안에서 음식이 으깨졌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먹는 것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흐르는 눈물. 아무도 보지 못하는 눈물.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저는 울었습니다. 주방에서 혼자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혼도 했습니다. 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요?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혼자서요? 이렇게 텅 빈 채로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희고 차가운 달이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쓸쓸했습니다. 저도 저 달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고 차갑고 고독한 칠장 무너짐.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은행이 쉬는 날이었고 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앨범이었습니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남아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가 있었습니다. 29의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옆에 턱시도를 입은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첫 집들이 사진, 명절 가족 사진, 결혼기념일 사진. 18년의 시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우리, 행복해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것 같은 우리.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이 모든 게 거짓이 되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앨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진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18년이요. 18년이 거짓말이었어요. 제 인생의 절반이 허상이었어요. 왜요?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부족했어요? 아니면 그냥 지겨웠어요? 말해주세요. 제발 말해주세요. 저는 빈집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메아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만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수 씨였습니다. 박선영 씨, 괜찮으세요?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날까요? 네, 만나요. 1시간 후,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지만 날씨가 쌀쌀해서인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강민수 씨는 창백해 보였습니다. 살이 빠졌고 눈빛은 흐릿했으며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우리 이겼는데 말이죠.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이겼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하지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냥 텅 빈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매일 텅 빈 집에서 혼자 울어요. 은행에서는 웃지만 집에 돌아오면 울어요.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계속 울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너무 익숙해져서 닦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뭘 한 걸까요? 강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복수요? 아니면 파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대답을 원한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말없이 각자의 슬픔 속에서 한참 후 그가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 우리 잘못한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먼저 배신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해자예요.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피해자지만 동시에 우리도 가해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가 또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겠죠. 은행 가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자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반복하는 거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지만 우리 눈에는 슬픔만 보였습니다. 강민수 씨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마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서로를 보면 상처만 떠오를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좋겠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각자의 길로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봤습니다. 강민수 씨도 뒤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두 사람, 함께 복수한 두 사람, 하지만 결국 각자 혼자 남은 두 사람. 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참지도 않았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랑했던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되고 믿었던 시간이 거짓이 되고 복수는 했지만 마음은 더 텅 비고 이겼지만 진 것 같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기분은 대체 뭘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말랐지만 가슴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텅 빈 인생.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고독과 후회, 그리고 끝없는 쓸쓸함. 8장 에필로그. 텅 빈 승리.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은행 지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점 차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업무는 완벽하게 처리하며 고객들에게는 여전히 친절하게 미소 짓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고 보고서는 깔끔하며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는 회복했습니다. 이혼의 상처를 이겨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으며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혼자 일어났습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야 하는데 여전히 낯설고 쓸쓸합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거울을 봅니다. 49세의 제가 있습니다. 2년 전보다 나이 들었고 주름이 늘었으며 눈빛은 더 지쳐 보입니다.
아침 식사는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입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먹습니다. TV를 틀어놓지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저 소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침묵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밝지만 따뜻하지 않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휴대폰을 봅니다. 뉴스를 읽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메신저를 엽니다. 메시지는 대부분 업무 관련입니다. 개인적인 연락은 거의 없습니다.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혼 후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동정이 부담스러워서인지 아니면 제가 먼저 거리를 두어서인지 이제는 거의 혼자입니다. 은행에 도착하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인사하고 웃고 일하고 상담하고 점심 먹고 다시 일하고 퇴근합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게 감정 없이 그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동료들은 저를 능력 있는 차장으로 봅니다. 고객들은 저를 친절한 상담사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속을 모릅니다. 이 웃음 뒤에 얼마나 깊은 공허가 있는지, 이 친절함 뒤에 얼마나 큰 외로움이 숨어 있는지. 저녁 6시 퇴근합니다. 집으로 향합니다. 가끔 마트에 들러 장을 봅니다. 혼자 먹을 식재료를 삽니다. 양은 항상 적습니다. 많이 사봤자 남기게 되니까요. 계산대를 지나며 옆 사람을 봅니다. 부부가 함께 장을 보고 있습니다. 카트에는 이것저것 가득합니다. 그들은 뭘 먹을지 의논하며 웃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립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현관문을 엽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맞습니다. 불을 켭니다. 밝아지지만 따뜻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습니다. 혼자 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 먹을 뿐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TV를 켜고 소파에 앉습니다. 드라마를 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행복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밤 11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침대는 넓습니다. 너무 넓습니다. 한쪽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합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요? 이게 제가 선택한 결과인가요? 그리고 문득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용서했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이 무릎 꿇고 빌었을 때 제가 귀를 막지 않았다면, 분노 대신 대화를 선택했다면,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상처는 남았겠지만 적어도 함께였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누군가 있고 저녁에 돌아오면 다녀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밤에 외로울 때 손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더 불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용서했어도 믿음은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번 늦게 들어올 때마다 의심했을 것이고 휴대폰을 볼 때마다 불안했을 것이며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건 또 다른 지옥이었겠죠. 하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을 텐데. 이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맞는지, 복수가 정답이었는지 계속 되묻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이겼습니다. 재산도 받았고 명분도 얻었으며 정의는 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왜 이렇게 텅 빈 걸까요? 승리했는데 왜 패배한 것 같을까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남편을 봤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멀리서였지만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수척해져 있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으며 걸음걸이는 느렸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저처럼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인연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복수라는 상처가 있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 시간이 멈췄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뭔가가 있었습니다. 후회? 그리움? 아니면 제 착각일까요? 남편이 입을 열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랑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요? 용서와 복수, 어느 쪽이 정답이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아마 평생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저는 이겼지만 모든 걸 잃었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얻었지만 사람을 잃었고 명분은 얻었지만 행복을 잃었으며 복수는 성공했지만 제 자신을 잃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입니다. 이제 이것이 제 일상입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돌아오고, 혼자 자는 것. 2년 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사랑이 뭐였을까요? 믿음이 뭐였을까요? 용서는 가능한 걸까요? 복수는 옳은 걸까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계는 뒤로 가지 않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며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립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이제는 익숙합니다. 밤마다 우는 것도, 혼자인 것도, 텅 빈 것도. 저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복수의 진짜 대가인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무너뜨렸지만 저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정의를 얻었지만 평화를 잃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겼지만 삶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가장 무서운 건 배신이 아니라 배신 이후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용서할 수도 있었고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혼자서 쓸쓸하게 텅 빈 채로. 비는 계속 내립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혼자일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결말일까요? 아니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한 결말입니다.